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북유럽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9주차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제가 논문을 하나 쓰고 있거든요.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 변화라는 제목인데요. 마감이 다가와서 주말이면 열심히 자료를 보느라고 북유럽 소식을 자주 못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논문을 마감하기 전에 잠시 논문 이야기 좀 하려고요. 논문이지만 무척 재밌습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오베라는 남자, 이런 책들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북유럽 문학이 근 10여 년 동안 국경을 넘어서 인기인데 사실 그보다 먼저 팬덤을 형성한 것이 바로 범죄소설이었습니다. 7년 전에 뉴욕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형 서점에 갔더니 노르딕 느와르라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BBC의 월랜더 형사나 넷플릭스에 나오는 더 킬링, 나의 다정한 마야, 특별수사반 Q 이런 것들도 사실 북유럽의 범죄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죠.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이자 연구자인 줄리언 시몬스는 범죄소설은 죄는 분명하되 범죄는 분명하지 않은 예술작품인 반면 추리소설은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전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나 제인 에어 이런 작품을 보면 다 죄가 등장하는데 딱히 범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죄가 등장하긴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노르딕 느와르라고 불리는 북유럽 범죄소설에는 기존의 추리소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아닌 인물 중심 구조입니다. 평범한 경찰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개인기가 아닌 팀워크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셜록 홈즈나 에르큘 포아로 같은 천재 탐정이 현장을 훑어보고 주변 사람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하며 단순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거 추리소설과 달리 북유럽 범죄소설은 나름의 한계와 고충이 있는 형사, 제도의 한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과 심리를 복합적으로 다루며 사건을 서술합니다. 노르딕 느와르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사 연구 사료로 쓰일 정도로 시대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지명, 연도, 사건의 현장에 대한 묘사 등 이런 정보를 작가가 꼼꼼히 조사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회를 고발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노르딕 느와르를 여타 추리소설과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북유럽 연구자이자 범죄소설 애호가인 저는 북유럽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바로 사다 읽는 편입니다. 1965년에 출간돼서 노르딕 느와르의 시초라고 불리는 마르틴 베크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최근 작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읽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소설 속에서 시대가 변했구나 이런 걸 감지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 중에 하페츠, 사미르 이런 식으로 아랍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거나 검사나 형사 중에서 여성의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남자 형사들이 집에 돌아오고 나면 주로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 90년대 이전 작품을 보면 여자 형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소설 속의 여성은 그저 피해자였습니다. 시신으로 등장하거나 증언을 꺼리는 추가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 들어 문학계를 통틀어서 여지껏 볼 수가 없었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에 나오는 리스벳 살란더, 학대 피해자였던 주인공은 가해자와 사회 전체를 향해 복수극을 펼칩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10년 동안 8천만 권이 넘게 팔렸고 인구 1000만 스웨덴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의 수가 350만 명이라고 했으니 인구의 35%가 본 셈이죠.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등장인물 중에 새로운 유형의 여성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소설 속에서는 새로운 인물이지만 그간 주변 인물이나 동료로도 등장하지 않았던 평범한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북유럽 5개국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고위직의 여성 비율, 낮은 성별 임금 격차 모두 상위권이고 또 출산율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북유럽 범죄 소설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된 북유럽 범죄 소설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하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장 뛰어난 북유럽 범죄 소설에 주는 유리 열쇠상 수상작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해결자의 성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수, 성비 이런 걸 통계로 냈고요. 또 인물 묘사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지점을 확인하기도 했고 또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수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분석 대상작 15편 중에서 여성 가해자는 4명인데 반해서 남성 가해자는 25명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수는 여성과 남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7명 대 27명. 다만 피해자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이민자, 성소수자 이렇게 약자와 소수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지점은 작품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모두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남성 피해자 중에는 우연히 또는 남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가담했거나 사건 현장을 목격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 피해자 중에는 길을 지나다 가게에서, 직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또는 영문도 모른 채 괴한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5년 전 오늘 5월 17일 새벽에 강남역에서처럼요. 통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한스 로슬링의 책 팩트풀니스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은 또 진실과는 다르잖아요. 통계 속에 존재하는 현실과는 별개로 우리가 접하는 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세상은 또 달라서 어쩌면 현실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겁이 없고 또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저와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경험치가 다르면 당연히 인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전 그걸 좀 간과해 왔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하거나 왜 그럴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랬겠구나 하면서 누군가의 두려움을 조금은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분열과 증오가 어쩌면 이해와 공감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마음이 좀 촉촉해지네요. 그럼 오랜만에 비와 함께 촉촉하고 시원한 한 주 시작하세요.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